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개방적이고 좀 더 상호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철학에 맞는 게 좀 더 아닐까 싶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권력이 사실상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 선물 ETF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이 다시 뭐 사상 최고가 부근에 이제 근접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아직도 이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17년에도 한번 되게 핫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정말 좀 암흑기를 거치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하는데, 그때 열풍과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의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2017년은 오로지 개인의 수급으로 비트코인이 주가가 상승을 한 거고요. 지금은 기관 자본이 비트코인 수요를 이끌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기관 자금이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나요? 사례가 있나요? 제가 뭐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관계도라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따로 제가 뭐 제공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이제 신탁을 해서 운용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에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2013년에 설립됐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빨리 설립됐네요. 그래서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 가운데 하나고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해서 DCG라고 합니다. 창업자가 이제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검증을 해가지고 신탁 형태의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고액의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신탁 펀드 상품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디센트럴랜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암호화폐들을 이제 신탁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기존의 전통 자산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건 되게 사실 잘못된 거고요. 그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의 이제 DCG의 지배 구조를 한번 파보면은 네네. 이미 이제 다 한 배를 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웰스파고나 유니언뱅크, HSBC, 시티은행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마스터카드를 설립을 했고요. 이제 마스터카드와 나스닥이 DCG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CG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를 또 자회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나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최대 언론사가 있어요. 코인데스크라고 있거든요. 이제 코인데스크 지분도 이제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소위 다 자매 회사처럼 기존의 그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가 사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제도권 금융권마저 이제 부정하는 논리적 귀결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자기네들이 대놓고 진출하기에는 좀 규제 이슈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자회사, 이렇게 뭐 관계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코인베이스잖아요. 상장도 이제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 또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 계정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 계정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코인베이스는 한 9,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계정만 9,000개 정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2021년 2분기 기준이고요. 네네. 미국 내 이제 운용자산 상위 한 100개 헤지펀드 중에 10%가 이제 10%가 이제 코인베이스의 고객이고요.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 위즈덤트리 같은 이런 운용사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거래 대금 중에 이제 기관 투자자 비중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69%나 돼요. 아 진짜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2018년 1분기가 네. 20%에 불과했었거든요. 어. 근데 2021년 2분기까지 그 20%가 69%까지 상승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다 기관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그런 뭐 암호화폐가 뭐 실체가 있다 없다 사기다 말다 그걸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하나의 그런 대체 자산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글로벌 그런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상관계수 그런 거 따진 다음에 뭐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암호화폐가 좀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좀 자산 배분을 좀 하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또 이제 그 중국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바이낸스라고 해서 아마 네. 그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랑 뭐 친화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바이낸스 CEO가 중국인이어서 뭐 바이낸스를 중국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바이낸스 설립 의도나 어떤 철학 자체가 네네.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뭐 본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그 주소지가 없어요. 뭐 옛날에 몰타 쪽에 가서 뭐 한다고 들었는데. 네,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알 수 없는 대로 그냥 다 했는데 지금도 모르죠. 아. 그래서 그 말인즉슨 어떤 그 국가에 이제 제한이 안 돼 있고 그냥 탈중앙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낸스에 어떻게 보면은 친화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요? 네네. 네네. 미국의 어떤 개인 퇴직연금 일부를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퇴직연금 운용업체 이제 포어스 올이라고 있어요. 그게 코인베이스와 계약을 맺었거든요. 자사의 401k라고 미국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회사가 직원 퇴직금으로 급여의 일정량을 네. 암호화폐에 이제 적립을 해가지고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니 뭐 암호화폐를 왜 연금에 대해 그렇게 변동성 높은 거에 그러게 약간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비트코인을 급등락이 반복된다고 변동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역사적인 차트로 봤을 때나 그리고 리스크 대비 이제 성과를 보시면 그건 위험 조정 수익이라고 뭐 샤프 비율이나 그렇죠. 이런 샤프 지수라고 하죠. 네, 네네네. 그런 것들 따져보면 사실 어떠한 자산군보다 수익성이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거에 투자했다라는 그거를 이제 연금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허용했다라는 거는 이미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사실상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에 미국 대통령인 이제 조 바이든이 임명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장 이제 게리 겐슬러가 있고요. 네네.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었던 사람이고 네네. MIT에서 이제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SEC의 수장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SEC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중국처럼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제도권 금융에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미국 행정부가 친화적인 입장을 좀 펼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바이낸스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회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라메다 리서치는 2017년 10월에 홍콩에 설립된 디지털 자산 기업으로 이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인 FTX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은 여기인데 네네. 이제 FTX 거래소가 2019년 12월에 이제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어떤 투자랑 전략적 조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후원하고 있는 거랑 사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그런 암호화폐를 뭐 연금, 기금에서 투자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제도적인 틀이 마련이 되고 간접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장을 죽이려고는 하진 않겠다. 네, 비트코인이 뭐 영원으로 수렴한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또 네이버랑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예,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아예 그냥 코인도 발행한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최근에 발행한 것도 아니고 일찍이 발행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암호화폐 비즈니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는 것 같다. 뭐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부담되는 질문이긴 한데 아무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랑 카카오 각각 블록체인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자회사 LVC 주식회사를 통해서 네.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LVC 주식회사 산하에는 암호화폐 링크 발행사인 라인테크 플러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인 언블록 네.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언블록 벤처스 등이 있고요. 라인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보편화된 사실 국민 메신저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의 카카오톡이죠. 일본의 카카오톡인데 실생활에서 라인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라인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에 링크를 이제 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링크가 이제 코인이죠. 그 라인에서 맞습니다. 발행한 그런 코인이죠. 네. 그래서 일본 내 결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도 이제 네이버가 제페토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는 이제 그라운드 X라는 이제 블록체인 전략을 총괄하는 회사고요. 이 카카오 G의 자회사가 블록체인 서비스 연구나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2018년 3월에 설립이 됐고요. 2019년 6월에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메인넷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라인에서 출시한 그 링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X의 이 클레이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레이튼의 생태계는 좀 확장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전자나 SK네트워크스, 뭐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이런 국내 여러 산업들의 핵심 기업들이 가버넌스 카운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플랫폼을 그냥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 쓰는 어떤 링크로만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러 산업 전반의 문어발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뭐 안 좋은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방적이고 네, 확장적. 개방적이고 네,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개방적이고 좀 더 상호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철학에 맞는 게 좀 더 카카오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의 CBDC 모의 실험에 있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는 탈락을 했고요. 카카오가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권력이 사실상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정부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카카오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같이 교류를 하면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CBDC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에 있어서는 클레이튼이 더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완전히 그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거네요. 네이버는 약간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좀 개방적이고. 네, 그게 어느 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저는 그런 뭐 개방적이나 이런 게 탈중앙화 시스템에 있어서 사람들을 다 연결시키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블록체인의 그런 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스피릿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네네. 그러니까 뭐
제3자 기관이 없고 뭐 중개를 해준 제3자 기관이 없고 그냥 참여자들끼리 서로 이제 신뢰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가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그런 탈중앙화 관점에서 카카오가 좀 더 근접한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규제 그런 플랫폼 규제 이슈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CBDC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쪽에서 개발을 하고 하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뭐 카카오를 옥죄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겠네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뭐 유믹스라든지 메타버스 기반의 뭐 게임 또 여기가 또 결부된 코인 있죠. NFT 그게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최근에 그 암호화폐 그런 붐과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2의 뭐 위메이드 내지는 위믹스,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그런 눈여겨볼 만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그거를 저도 알면은 바로 투자를 하고 싶죠. 네네. 이제 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네네. 분명 위메이드나 이런 엑시 인피니티처럼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더 다른 기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업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조상. 네, 네네. 구조상 더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메타버스가 지금 핫하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랑 또 NFT랑 합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젠 또 NFT를 AI랑도 엮으려고 하는 어떤 블록체인 개발사들도 많아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AI랑 그 NFT를 엮는다면? 예를 들어 NFT를 이제 활용한 나의 어떤 캐릭터가 메타버스에서 네네. AI처럼 나의 그 성격이나 이런 취향을 다 대변해서 저처럼 뭐 음성으로 사람들이 말했을 때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아바타가 그냥 알아서 그냥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NFT는 그냥 단순하게 게임 NFT로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네. AI든 뭐 다른 뭐 디파이 플랫폼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확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키인데 거기서 무엇이 성장할 것인가를 사실 고르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떠한 게임이 성장할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게임들을 저도 사실 많이 찾아보고는 있고 그 게임이 이제 주가 흐름도 보고 시가총액이 좀 낮다 싶으면은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기업을 딱 고르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엑시 인피니티의 개발자가 나와서 이제 개발한 코인 같은 게 코인이 있어요. 그게 YGG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YGG 코인이 뭐냐면요, 이제 게임을 할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는 사람이랑 그리고 게임을 시작할 돈은 없는데 플레이할 시간은 넘치는 사람을 중개를 해줘요. YGG 코인이. 네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발생되는 또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와 겹치지 않는 좀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YGG라는 게 그 Yield Guild Games라고 해서 길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RPG 게임 해보시면 길드원, 뭐 길드원 모집한다 이런 개념 있잖아요. 네네. 같이 뭐 파티를 이루어가지고 뭔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드의 이제 그 NFT 게임들을 하나의 길드를 형성하는 게 YGG 코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NFT에 있어서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진입 장벽을 이제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이 사람이 이제 게임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걸로 이제 다시 이제 되갚으면서 YGG 코인이 성장을 하는 건데 이 YGG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도 연결이 돼 있고요. 엑시 인피니티와도 연결이 돼가지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NFT 게임을 연결하는 어떤 중개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ETF인 거죠. 그래서 아. NFT 게임을 뭐가 잘 될지 하나를 고르시는 거는 너무나도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모든 NFT 게임을 전체에 투자하는 ETF 개념의 YGG 코인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그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ETF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NFT의 기초 통화? 약간 네네. 그런 호환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플랫폼과 같은 그런 개념? 맞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플랫폼 같은 있겠네요.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긴 혹시 그 상장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바이낸스에서 지갑 통해서 사실 수 있고요. 아, 바이낸스 네. 거래소. 네, 우리나라 바이낸스 업비트라든지 그런 데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 네네, 해외 거래소 통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중형 작가님과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 또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그런 세력이 어떻게 이제 주가를 올리고 또 그런 패턴들이 어떤 뭐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행 공시를 통해서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장려를 하는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과 또 제2의 그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NFT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신다라고 한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김준영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